안녕 식구들, 2주 만에 돌아온 희애씨의 경제 5이 오늘도 3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국민연금을 빼놓고는 경제 분야에서 정말 대화가 안 될 만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하나로 내놓은 건 2003년 이후로 21년 만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으니까 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국회에서 이걸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정하게 될 거고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 보험료율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입자의 월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얼마냐라는 거죠.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9에서 13%로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소득으로 버는 돈 중에서 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던 비율이 기존의 9에서 앞으로는 13%로 인상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이신 분들은 지금 회사랑 반반씩 부담을 하실 거고요. 저 같은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다 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단어가 소득 대체율이죠.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40에서 42%로 올리겠대요.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에 소득 중에서 연금으로 대체가 되는 비율이라는 건데요.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이에요. 소득 대체율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연금으로서 내 소득이, 이 노후의 소득이 얼마나 보장될 것이냐, 이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소득 대체율은요, 원래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때는 70%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계속 낮아졌었고 2008년쯤에는 50% 정도로 낮아졌었는데 매년 조금씩 낮아지다가 이제 28년도까지는 40% 정도로 조정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번 개혁안에서는 42%로 더 높여서 조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차등화, 그러니까 다르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20대는 연간 0.2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로 오르는 식으로 차등화를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차등화를 한 거는 이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전례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차등을 두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장년층들은 저항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내용들을 시각화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항상 기사를 보실 때 글씨만 보고 글만 쭉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기자들이 인포그래픽으로 잘 정리해둔 것들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개혁안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묶으면서 상당한 재정 안정 효과를 제시한 것은 바로 이 자동 조정장치 도입 덕분이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자동 조정장치는 기본적으로 연금, 기금의 안정화 장치다. 이 자동 조정장치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 도입을 함으로써 이 기대 수명이라든지 경제 변화에 맞는 상승폭을 자동으로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가면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조만간 국민연금 돈이 바닥난다. 그러니까 내기만 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나 2030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이걸 받을 수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고가를 막기 위해서 장치들을 계속 검토하고 개혁을 하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을 인상을 해왔는데 올해의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월 100만 원이던 연금이 원래는 5% 올라서 105만 원으로 늘어났어야 되는 건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가령 가입자 감소율이 2%, 기대 수명의 증가율이 1%라면 물가 상승률 5%에서 이 두 비율의 합의 3%를 뺀 2%만큼만 연금이 늘어나서 총 월 102만 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물가 올랐네? 그렇다면 수령하는 연금 금액도 무조건 늘리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고갈이 되지 않는 방향성에서 계속 자동으로 조율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자동 조정 장치를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각각 조금씩 다른 모양새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국민연금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는 거여서 피해갈 수 없는 숙제예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얼마씩 더 내야 되는구나, 앞으로는 이만큼씩 더 받게 되는구나 라는 비율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영화 티켓입니다. 배우 최민식 씨가 최근에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극장 값을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화 티켓값, 뮤지컬 티켓값, 각종 이 문화계의 티켓값이 굉장히 파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영화 티켓뿐만 아니라 꼬집은 게 바로 팝콘 값이었어요. 오히려 영화 티켓 값은 그리 비싸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팝콘 값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한다라고 영화관의 숨은 경제 원리를 파헤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말 2D의 요금이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였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12,000원 정도였는데 우리가 한 매년 1,000원 정도씩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가의 영화를 보는 관객은 많지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쿠폰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다양한 혜택을 적용을 받아서 티켓 정가 자체는 10,000원 중반인데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라는 게 데이터 값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단가, 오히려 이 고객마다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작년보다 하락했다라고 이 데이터 값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화관이 객단가 하락을 감수를 해가면서 티켓 가격을 왜 할인해 주는 걸까? 영화관은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땅값도 내야 될 것이고요. 건물도 올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스크린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객석 같은 것들, 공사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변동 비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객을 더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이득인 거죠. 관객이 많아질수록 관객 1인당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규모의 경제가 도입이 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영화관이기 때문에 기용을 낮춰서라도 관객을 늘리는 게 이득이라서 표면적으로는 티켓값이 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꼬집은 게 바로 팝콘 가격이었어요. 완전 독점적인 지획을 갖는 거여서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뮤지컬 티켓 값이 상당히 비싸기는 한데요. 한동안은 국룰로 불렸던 최대 금액이 있었습니다. 바로 15만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티켓팅이 오픈된 알라딘이 이 19만 원 시대를 본격적으로 굳히기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식구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화관 티켓값 그리고 뮤지컬 티켓값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라딘 너무 보러 가고 싶거든요. 근데 19만 원, 2명 가면은 38만 원. 쉽지 않네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금투세로 꼽았습니다. 최근에 더더욱 이슈가 된 게 바로 코리아 엑소더스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뭔지부터 좀 짚어야겠죠.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1월에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국내 증시의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속화될 전망이 나온다라고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금융투자소득세는 나랑 무관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 그럴 돈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증권시장이 한 나라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코리아 엑소더스라는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은 나랑 관련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에 관련해서 우려가 키워지고 있는 게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한다라는 내용을 개정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ISA에 해외 주식 투자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국내 증시에 투자를 했을 때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 것 역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저희 A 마을에 있는 가게 말고 B 마을에 있는 가게도 많이 이용하세요 라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역시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현실화가 돼버리면 우리에게 끼칠 영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한국의 증시,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CDEF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A 마을에 사는 사람들조차 A 가게를 이용하지 않아. 저기는 진짜 물건질이 별론가 보다. 저기는 별로인 가게니까 우리가 찾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금투세에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우린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다른 기사들도 채권 시장에도 영향이 있다. 주식형 사모펀드, 연말 펀드런이 공포 일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도 경제 5위, 오늘의 이슈, 한 주간의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경제 5위는 더 알차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주 마무리 잘하세요. 안녕!